사람일까 사물일까 뭐 쓰레기통일까 분류하는 그 기술이 가장 어려운 그 상황이고요. 제가 레벨 2 자동차를 비 오는 날 운전해 보니까 밤에는 전혀 차선을 인식을 못 하던데요. 네네네. 비 오는 날. 네네네. 과연 내가 언제 목적지만 찍으면 그냥 알아서 가고 내가 잠을 자도 되느냐?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해서 뉴스로 많이 접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2단계 자율주행 차를 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실제로 피부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자율주행차 시대가 언제 올 것인지, 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A2G 한지영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도 돌아다니는 차들 중에 자율주행차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차가 국내에 약 220여 대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차량들이 현재 다양한 기술 개발용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아니면 실제 일반 시민들에게 비용을 일부를 받으면서 서비스 실증 사업이라고 합니다. 완전 양산화된 건 아니고요. 그런 단계에서 테스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가까운 상암에서도 있고, 여의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때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걸 못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네네. 지금 자율주행차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제 레벨 3 차까지만 이제 양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법규가 되어 있고요. 사실 자동차 규제는 뭐 유엔 산하 규제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만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자율주행 차량이 뭐 200여 대 있다라고 한 차는 연구 목적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목적용 차량은 뭐 법규와 상관없이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양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아직까지 접근이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아직까지 기술 개발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지금 이제 한재영 대표께서 계속 이 레벨 3, 4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서 한번 아시는 분도 요즘 많지만 한번 정리를 그래도 해보죠. 네네네네. 자,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네, 그 미국의 SA라고 하죠.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분류한 그 레벨 등급을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레벨 0부터 이제 레벨 5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벨 0가 그냥 우리가 타는 일반 수동차, 레벨 1이 요즘에 많이 양산되고 있는 차량인데 핸들은 제어가 안 되지만 앞차와의 거리만 유지되는, 핸들은 내가 조정해야 되는 게 이제 레벨 1. 레벨 2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가 동시에 자유로운 거, 즉 손과 발이 동시에 자유로운 게 레벨 2. 이게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슬라도 사실은 레벨 2 차량입니다. 이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레벨 3나 4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상당히 많이 계시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 지난주에 뭐 소송도 걸리기도 하고 했는데 SAE 이 기준으로 보면은 레벨 2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레벨 2에서는 손과 발은 자유롭지만 항상 전방을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비상 상황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사고 났을 때 잘못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레벨 2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레벨 3부터는 또 어떻게 네, 됩니까? 레벨 3는 이제 손과 발 그리고 눈이 자유로운. 오, 눈까지 자유로운. 네, 그렇죠. 전방을 안 봐도 되네요. 그렇죠. 운전자가. 핸드폰을 본다라든지, 네. 네, 그리고 뭐 책을 본다라든지 다른 걸 해야 되지만 대신 뇌는 떠 있어야 됩니다. 즉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레벨 4가 이제 뇌까지 꺼도 되는, 즉 잠을 자도 되는 수준이 레벨 4가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테슬라 운전자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네.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막 졸면서 가거나 자면서 이렇게 가는 장면들 네네네. 나오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할 때 좀 따질 때 좀 그건 사실 불법인 거죠. 현재로서는 불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느 소비자가. 나라든 유엔 네네네.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레벨 4보다 더 높은 레벨 5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레벨 4는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작동 영역이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서만 된다, 뭐 도심에서만 된다, 아니면 뭐 맑은 날 뭐 강수량이 50mm 이하일 때만 된다, 이런 조건들이 붙는 거고요. 레벨 5는 모든 조건이 없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산길을 내비게이션 찍어도 산길도 가고, 낮, 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우가 쏟아지나 아무 데서나 다 되는 완전 자율주행.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나는 키트라는 미드. 네.
그 차가 레벨 5라고 보시면 돼요. 아 키트가 레벨 5군요. 네. 갑자기 확 와닿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레벨 2 자동차를 비 오는 날 운전해 보니까 밤에는 잘안 전혀 되죠. 차선을 인식을 못 하던데요. 밤에 네네네. 비 오는 날. 네네네 맞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날씨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 차들이 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그런 건지? 세계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카메라 렌즈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의 눈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도 뭐 사실 밤에 네. 비 올 때 잘 안 보이듯이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이거 악천후에선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범 운영되는 차들 또 네, 강남에 네, 심지어 택시가 곧 다닐 것이다. 네, 네. 자율주행차로. 네.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지금 현재 국내 기술이 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5월에 아마 강남에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구 목적, 연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상용화된 건 아니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대구나 세종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고 레벨 4를 양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용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환경 속 제한적인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네. 실제로 돈을 받는 택시 서비스를 네네네. 자율주행으로 무인 네. 자동차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거 진짜 안심하고 타도 되는 겁니까? 미국, 중국 그 네. 기술은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요금을 받는 요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 요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것조차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모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체험단 같은 걸 모집한다라든지 아니면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시범 사업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지행 크루즈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차가 뭐 50여 대, 사실 50여 대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내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만 한 3, 40대 정도만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지영 대표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중국과 미국과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테스트 드라이브는 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사실 아주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자율주행으로 되고요. 일반 시민에게 요금을 일부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주행 환경도 일반 도로, 도심로, 복잡한 도심로에서 다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야간 상황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웬만한 눈비 상황, 강우 강설 상황에서도 실제 안전하게 자율주행이 될 정도로 그 기술력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흔히들 우리 뭐 라이다라든가 뭐 이걸 레이저로 한다든가 뭐 그냥 네. 광학 카메라 하냐 이런 센서류가 중요한 건지 네. 아니면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두뇌, 네. 소프트웨어인지 어느 쪽입니까? 대체 뭐가 제일 사실 중요해요? 네, 그 두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지 판단 제어를 다 하는 거고요. 그 센서류는 두뇌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장치가 되겠죠. 다 중요한 건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해봤을 때 인지 판단을 하려면 그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센서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의 눈이나 귀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타고 갈 때 뭐 3, 400m 이상에 있는 차도 정확하게 인지라고 분류를 하지만 현재 센서들은 100m도 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안개가 자꾸 낀 날, 뭐 가시거리가 뭐 100m 이내 될 때 이런 환경에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뭐 요즘에 1000만 화소에서 1억 화소 네, 넘어간다는 네, 등 뭐 그럴 때마다 네. 그 정도 되면 우리 눈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1억 화소인데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일종의 센서류조차도 아직은 지금 우리 눈을 못 따라가는 그만큼은 거구나. 안 되는 거죠. 그럼 센서는 일단 지금 기대만큼 안 돼. 그 기대만큼 안 된다기보다는 그 센서가 가진 아주 물리적인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뭐 제가 카메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하다. 뭐 이만한 카메라 달면 되겠죠. 제어기도 엄청 큰 거 달면 되지만 이게 차에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차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되게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한 센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도 그 알고리즘 처리를 하려면은 제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반도체 개발도 아직까지는 사람의 머리만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다 조금 이제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빨리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게 뭐 하나만 개발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동시에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조금 진도가 느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센서를 많이 달았다고 막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뭐 네. 광학 카메라도 있고 라이다도 네네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걸 네. 또 처리하는 일종의 뭐 CPU의 역할이라든가 그쵸. 네. 아니면 요즘은 GPU를 네네, 사용하는 GPU. 건가요? 네. 그러면 이걸 또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다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쵸. 거 아닐까요? 네네, 그 센서 많이 맞습니다. 따는 게 그게 네. 좋은 걸까?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다 4개, 뭐 카메라 6대, 레이더 3개, GPS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달았네요. 네. 저희는 이제 레벨 4를 추구하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센서를 많이 달고 2중, 3중으로 보완을 하고 대신 기술력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많은 센서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해낼 줄 아느냐. 그러니까 차가 시속 100km로 다니면 뭐 0.01초 내에 인지 판단 지역 전체를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심플하게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사양이 낮은 컴퓨터죠. 사양이 낮은 제어기에서 처리를 하느냐가 기술인데 뭐 저희 회사는 일단 거기 분야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 영역을 얼마나 빨리 짧은 시간 내에 하느냐, 많은 데이터를 순간 처리하느냐 이게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서로 상충된 정보가 들어오면 더 힘들겠네요. 라이다는 그쵸. 사람이 앞에 있다 그러고 네네네. 예를 들어 광학 카메라 없다 그러면 그쵸. 야,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것들이 다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우선순위를 매기고 다른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어떤 걸 취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개발 전략이 되겠죠. 야, 지금 이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은데 네. 연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증 테스트하고 그동안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네. 이제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고 계실 텐데 네네네. 가장 난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1이라고 한다면 눈이 9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방에 뭐가 있고 어떤 상황이 나타났다는 걸 인지만 하면 대응 알고리즘은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기 사람일까 사물일까 뭐 쓰레기통일까 분류하는 그 기술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서 기술 개발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 거고 뭐 이런 기술 개발 말고 다른 게 있다면 사실은 환경이 가장 어렵죠.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행 시험장에서 테스트한다라든지 지금 뭐 시범지구 내에서 뭐 제한된 지역 내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도로 테스트를 많이 이제 하다 보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상황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배달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위협적이고요.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역주행을 해서 오는 차량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머리에 지진 나겠는데요. 그렇죠, 자율주행차 이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생각지 못했던 네네. 일이죠. 사전에 학습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뭐 수만 가지의 특이 사항들 우리가 보통 다른 자료들 보면은 누구의 뭐 블랙박스 그 사고 난 거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문과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네네, 짧은 네. 생각으로는 뭐가 제일 걱정되냐 하면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려면 결국 데이터와 경험을 많이 축적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규와 이런 제도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중국 같은 나라는 산업 발전이 먼저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사람들의 안전보다 일단 산업 발전 네네네. 이렇게 나와버릴 거고 네네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인구가 워낙 14억 명이나 되니까 네네네. 또 역시 데이터나 경험 축적이 훨씬 빨리 될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예전에 CPU나 이런 쪽으로 설계할 때는 천대 한두 명이 뭐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도 네네네. 중국하고 어떻게든 상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는 그야말로 누가 더 많이 해봤냐 맞습니다. 이 싸움이면 중국이 우리보다 유리할까봐 제가 문과적 네네네. 생각으로 네. 이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미국, 중국, 유럽, 뭐 우리나라, 뭐 일본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조금 기술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은 좋은 환경이 아닐까.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도 뭐 사고가 많이 나도 적당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또 그게 또 전부만은 또 아닌 거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우선이고 그런 전략만 잘 세워지면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뭐 10분의 1만 되더라도 모든 걸 다 완비할 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최대한 많은 상황을 DB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뭐 전국으로 안 보더라도 여의도 내에서만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거를 다 차가 알아서 대응하기 힘들다면 역으로 차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차가 하고 나머지 영역은 인프라라든지 다른 제2, 제3의 방법을 동원해서
차가 가지는 그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형식으로도 완벽한 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차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차 외에 다른 보완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보완제를 얼마나 구축을 할 거냐라고도 생각을 바꿔보면 이 자율주행을 우리가 굳이 중국에만 밀리는 건 아니다라는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근 방법을 아예 바꿔야만 네네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거겠군요. 그러면 좀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나 법 체계 같은 것들이 좀 더 네. 정교해지고 좀 보완돼야 될 필요가 좀 있겠는데. 당연히 뭐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정부의 법 때문에 테스트를 못한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곳에서 다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이미 법규는 다 구비되어 있고 국토부 장관님께서 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자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개선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만 굳이 법규적인 걸 찾는다면은 데이터를 취득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뭐 차량의 번호 같은 거를 다 이제 비식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아직까지는 걸림돌이 좀 되어 보이는 것 굉장히 같아요. 쉽지 않겠는데요. 그것도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 네. 야 그것도 그런 만만치 부분이 조금 않겠네요. 있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양산화 기술입니다. 선행 기술 말고 양산화 기술을 하기 위한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저는 센서 나올 때마다 제일 궁금한 건 일론 머스크가 항상 네,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나이다 이거 바보들이 하는 거다. 이 카메라면 충분하다. 네네. 충분합니까? 궁금합니다. 네. 센서마다 가지는 특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카메라가 가지는 장점, 라이다가 가지는 장점, 레이더가 가지는 장점. 근데 이 센서의 물리적인 구성 한계 때문에 인지를 잘하는 영역도 있고 인지를 못하는 영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아무리 인지를 잘해도 깜깜한 밤에서는 주변이 안 보이니까 인지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라이다는 햇빛 양과 상관없이 깜깜한 밤에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부족한 부분은 라이다가 커버를 하고 라이다가 부족한 부분은 뭐 레이더가 커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개의 센서를 보통 일반 회사들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센서 퓨전이라고 쓰는데 카메라에 대한 영상 분류 기술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차에 타고 있으면서 주행 보조를 하기 위한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이라면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0.1%의 사고 확률 때문에 라이다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 0.1%의 사고 확률을 이제 라이다를 쓰지 않는 회사들은 그때는 사람이 개입하면 되지 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아까 이 3단계, 4단계 우리 네네네. 할 때 그야말로 눈을 감을 수 있느냐, 자도 네, 되느냐를 그렇죠. 결정하는 진짜가 어떻게 그렇죠. 보면 핵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4 수준의 차량을 개발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 사실 라이다를 쓰고 있고요. 올해 말에 우리나라에서도 레벨 3 차량을 양산하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유럽에서 벤츠가 레벨 3 양산하고 뭐 혼다도 레벨 3 차 양산했는데 이렇게 시판되는 양산되는 레벨 3 차에도 사실 다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0.1%의 사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보완제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 일론 머스크가 뭐든지 좀 더 값싸고 효율적인 걸로 가는 건 맞잖아요. 뭐 네네네. 배터리도 예를 들어서 네네, 맞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네네네. 더 싼 거 이렇게 네네네. 가고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라이다가 비싸서 네. 일종의 카메라 쪽에서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좀 더 단가도 낮추고 대중화시키자. 어떻게 보면 옛날에 모델 T를 만들었던 헬리포드 같은 그런 철학일 네. 수도 있지만 네네네. 이게 문제는 안전이란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네네. 이건 그때 헬리포드나 이런 분들이 희생했던 건 고급스러움 이런 네. 건데 이 안전을 이렇게 희생하는 방식으로 3단계, 4단계 가는 게 나중에 테슬라가 과연 지금은 앞서가고 있지만 네.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막 복합 센서를 다 사용한 데랑 어떻게 될지가 약간 네,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저도 뭐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측에서는 또 제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다른 기술력을 동원해서 대응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뭐 그렇죠. 제가 명확히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는 이제 하여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그 라이다의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라이다 하나를 살려면 5천만 원을 줬었어야 하는 건데 5천만 원이요? 네, 저희가 4개를 쓰고 있는데 네.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1,0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직 일반 양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게 1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일반 대량 양산화가 된다면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안전과 각 금액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그 합의점이 나오는 그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또 국내 네. 자율주행 차량들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나요? 라이다나 이런. 레벨 3 현재 양산한 차들은 다 라이다를 장착을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뭐 라이다를 쓰는 웨이모파,
그 라이다를 쓰지 않는 이제 테슬라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도 몇몇 스타트업들은 라이다 없이 카메라와 레이더만 가지고 완벽한 자율주행 구현하겠다라고 해서 기술 방향을 잡고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2단계 자율주행차를 운전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편할 수가. 맞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진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점은 이제 2단계로는 안 되는 게 갑자기 그 들어온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4단계를 가야 제가 이제 그야말로 눈을 감고 네. 좀 잘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단계는 언제쯤 가능? 이게 참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네, 제일 많이 받습니다. 과연 내가 언제 목적지만 찍으면 그냥 알아서 가고 내가 잠을 자도 되느냐?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요즘은 그나마 많이 양보해서 제가 한 3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어깨 프론티어로 계신 분인데 네. 지금 개척자로 계신 분인데 네. 30년이라니 좀 세게 쓰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잘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따지면 다음 질문은 그겁니다. 야, 30년이나 걸릴 걸 넌 왜 이거를 하고 있냐? 3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30년은 우리가 그냥 내 돈 주고 얼마를 주고 승용차를 사서 우리가 지금 타는 승용차에 완전 레벨 4 기능이 탑재된 차는 30년, 40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 거고요. 대신 제가 생각하는 레벨 4 차는 일반 그런 승용차가 아니라 공공재 개념의 차량.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다니는 셔틀버스. 여의도 안에서만 다닙니다. 이 차는. 무인 배송차, 청소차, 순찰차와 같이 제한된 지역 내에서 정해진 루트만 완전 무인으로 다닐 수 있는 차들은 저속에 제한된 지역만 다니기 때문에 사실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고 도시의 인프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승용차로 가버리면은 사실 되게 고속 상황을 대응해야 되고 그럼 아까 왜 3, 40년이냐면 시속 100km 이상을 달려야 될 거잖아요. 100km 이상 달리려면 인지 거리가 200m 정도는 최소 확보가 돼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200m 이상을 봐야지만이 제동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200m 이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센서 개발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가 아닌 뭐 비포장로라든지 좁은 골목길에서 모든 걸 다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혹시나 또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또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아니면 뭐 고속으로 다니다가 센서가 하나가 고장났어. 고장났다 갑자기 고속도로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안전하게 폴백 기능이라고 하는데 센서가 하나 고장나면 안전하게 갓길로 빼서 비상등을 킨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한 뭐 센서 개발, 반도체 개발이 우선 선행돼야 되고요. 이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야 그다음에 차량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또 차량 개발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이 차에 대해서 완전한 뭐 법적 기준이라든지 보험 제도라든지 사회적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야만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승용차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기술 개발하는데 뭐 얼마가 걸릴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한 3, 40년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답변을 드린 거죠. 우리가 키트를 만나보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이 오토노머스 A2G 한지영 대표와 함께한 일부 시간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미국은 중국은 벌써 운전대 오고 저 차 타는데 로보택시 양산한다는데 우리는 뭐해? 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해보니 결코 차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순간 버튼이 터지는 순간 콘텐츠 할 수 있지 않을까. Round 1, fight.